안녕하세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 키우는 여자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고 복직은 내년 봄입니다. 갓난아이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네요. 너무 힘들지만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눈 맞추고 뭔가 교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는 아이의 눈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아기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는 저를 더 힘들게 하시네요. 그전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전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에도 고집이 강한 분이신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거리를 둘 정도예요. 시어머니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여유로운 태도로 시어머니를 놀려먹는 시고모님의 능력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고모님은 지식도 많으시고 센스도 있으세요. 옷도 젊게 입으시고 언제나 여유로운 표정이십니다. 미인이시고요. 종교에 대한 지식도 꽤 넓어서 독실한 시어머니보다 종교 교리나 기독교 역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셔서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새언니가 몇 번 와서 집안일을 좀 해주고 갔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멀리 사는데 몇 번이라도 와주었으니 말이죠. 고모님 딸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사촌 신우가 거의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갔어요. 가끔 회사원인 고모님 아들도 함께 와서 일을 해주고 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죠. 요즘은 신우가 시험 기간이라 주말에 못 오고 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신우가 기다려져요.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착하고 마음씨 고운 신우가 보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이가 좀 예민한 편이기는 하지만 제 자식이라 그런지 너무 예뻐 보입니다. 남편은 야근이 많은 편이고 잠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에서 자요. 미안해하지만 남편은 잠을 못 자면 일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니 제가 다른 방에 가서 자라고 했어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피곤할 텐데 남편은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아이를 한참 돌봐주고요. 그리고 자러 갈 때 항상 아쉬운 표정입니다. 주말에 굳이 남편 사촌 동생들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과 저 둘 중 한 명이 아기를 보고 있고 한 명은 집안일을 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사촌 동생들이 오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말려도 기어코 집안일 할 거를 찾아서 하고 저희 아이 한참 예뻐해 주다가 갑니다. 저와 수다도 떨고요. 아이 키우는 집에 누가 오는 거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남편 사촌 동생들이 오는 것은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고모님이 주신 돈으로 사온 것이라며 보양식 파는 식당에 들러 음식을 포장해 오곤 했습니다. 고모님이 우리 시어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000번도 넘게 한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집에 양가 부모님이 오시면 보통 집안일도 해주시고 아이도 돌봐주시고 그런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오시면 저에게 커피 타와라, 입이 심심한데 뭐 먹을 거 없냐 하셨어요. 아이는 눈으로만 예뻐하셨고요. 결혼 전부터 교회 다니는 문제로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신우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시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십니다.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교회 다니냐는 질문이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교회를 꼭 다녀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전화하시고 카톡으로 성경 구절 보내시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게 큰 문제란 것을 모르더라고요. 하루 날 잡아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단도리를 잘 하기로 약속했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종교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심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기를 기다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라고 하면 남편과 신우는 화를 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들에게는 교회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도 안 다니는 교회를 왜 그렇게 저에게 나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저에게 그런 말씀 못 하시니까 남편 없을 때만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에 어디 안 가지? 교회에 나와라 하는 전화를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꼭 받았어요. 핑계도 대고 싫다고도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일요일에 남편의 친가 경조사가 있을 때는 교회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 친정 쪽 경조사가 있으면 교회를 빠지고 다녀오셨죠? 결혼하면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다. 친정은 멀리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모님 딸 결혼식에 갈 때, 어머니, 큰아버님 칠순 때는 교회 때문에 안 가시더니 오늘은 교회 빠지고 결혼식 가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어른 하는 일에 그렇게 딴지 거는 거 아니다. 네가 얼른 교회를 다녀야 이런 것도 배울 텐데. 이러셨어요. 교회를 다니면 시어머니처럼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주중에는 저희 집에 마음 내키는 대로 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시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잘 못 오셨죠? 시아버지가 외출이라도 하시면 꼭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평일에는 저를 부려먹을 수 있지만 주말에는 쉽지 않았어요. 저보고 뭘 시키면 남편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너한테 시킨 걸 왜 남편한테 떠넘기니? 이러셨어요. 제가 애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셨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남편 사촌동생들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만날 때도 있었는데 사촌동생들은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다른 장소로 피신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카들에게도 꼰대처럼 잔소리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분이니까요. 평일에 시어머니가 오시면 점심 식사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저 혼자 먹는 거라면 대충 먹어도 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거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밥을 차릴 뿐도 아니고요. 아이 낳고 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배달 음식을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드시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너 살림하는 사람 맞냐? 집에서 도대체 뭐하니? 믿음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하시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시어머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를 한심하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이런 잔소리를 하셨어요. 나는 애 둘 키우면서 새로 한 반찬 3가지 이상이었다. 너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애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배달 음식이나 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무한반복으로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가 80% 나오는 것을 저희 시어머니가 모르시지 않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자식 둘을 키워봤으면 아이 낳은 지 1달도 안 된 산모가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좋은 대학 나온 것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남편은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연봉도 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누가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공평하게 돈 들여 결혼했고요. 한 번은 주말에 사촌 신우가 왔다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쟤나 너를 보면 여자애는 공부 안 시키는 게 맞나 보다.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밉상짓만 하니 말이야. 이 말 듣고 정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공부 안 하면 어머니처럼 이상해지는데요. 어머니는 교회가 무슨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시댁에 일 있을 때는 교회 핑계나 대고 남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말씀도 천박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나 보죠? 어머니 하는 거 보고 제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놀라서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시어머니가 사탄이 아니겠죠. 믿음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어. 우리 아들이 웃겨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어야 했는데. 이러시더군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라는 말씀 안 하기로 약속해서 제가 결혼해 준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는 그때는 입 닥치고 있다가 결혼만 해보라고 벼르고 있었나 봐요. 사탄도 울고 갈 사탄 중에 사탄이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막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너 지금 한 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니?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억지로 웃는 표정이 참 재밌어 보였어요. 어머니, 화가 나면 화를 내시지 왜 억지로 웃으세요? 안 어울리게. 이렇게 말한 다음 제가 어머니 따라 교회를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사탄도 울고 갈 정도로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지 교회 분들에게 말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웃기죠? 어머니는 자식들한테도 전도하지 못하시면서 저한테만 전도하시려 노력하시는 거 말이에요. 하면서 웃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참 똑똑하세요, 우리 며느님. 그렇게 잘 배우셔서 좋겠어요. 이러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래요, 참 무식하세요, 우리 시어머니. 못 배운 티를 내고 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니 너무 힘드시죠? 똑같이 비아냥대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가시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만 사셨지만 얼른 하나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세요. 이러고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시고모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다며 무슨 일 있었냐고 하시길래 시어머니와 대화했던 내용 전부 말씀드렸죠. 고모님은 얼마나 힘들었니? 네 남편도 네 편 들어준다고 지 엄마랑 그렇게 싸웠는데 걔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부부는 그렇게 합심해야 돼. 잘했다. 너네 시어머니가 아주 임자 만났네. 하시면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남편도 힘들어했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면 남편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시어머니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거나 너희 위해서 그러는 건데 좀 어떠냐고 척반하장식으로 나오시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거의 안 오시고 전화로 교회 다니라고 잔소리하던 것도 싹 없어졌고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이렇게 한 게 잘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아요. 그럼 둘 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결혼한 것인데 시댁은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만 신나게 언급했습니다. 이거부터가 잘못된 것인데 그냥 하는 소리일 뿐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는지 점점 이상한 소리가 심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부장제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부장적인 것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가져다 사용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외면해버리는 분이죠. 가부장적인 것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신세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일관성 없는 멍청한 사람이 본인을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로 인해 피해까지 봐야 하니 제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가 쉬웠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사람을 꼭 직접 눕혀놓고 밟아야만 밟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매년 엄청난 양의 김장을 합니다. 그럼 자식들도 모두 불려가서 이틀간 고생을 하죠. 절임 배추를 사다 하는 김장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미리부터 고생하는 것은 딱히 없어요. 물론 저희보다 하루 이틀 정도 시어머니가 일을 더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의 김치를 왜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지만 시댁에도 반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예년과 같은 양의 김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제사나 차례 음식도 그래요. 엄청난 양의 제사 음식을 합니다. 명절 때 제사상에 올릴 음식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님만 제사에 오시고 저희 가족이 전부입니다. 많은 양을 각자 싸가지고 가도 끝내 다 먹지 못하고 냉동실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됩니다. 자식들과 남편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우길 뿐이죠.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며느리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괜히 많이 하는 것만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면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소에 허세도 심하고 거짓말도 잘하세요. 거짓말을 한 것이 금세 들통나는데 시어머니는 모른 척을 하거나 되려 성질을 냅니다. 본인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항상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해주면 화를 내죠. 소리를 버럭 질러서 사람 입을 다물게 만든 다음 본인은 쿨한 사람처럼 넘어갑니다. 아니, 넘어가주는 것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이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사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부하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스타일이었는데 만만한 것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상사가 교묘하게 자신의 실수를 뒤집어 씌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라서 누구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응급실을 갔고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내조를 잘하지 못해서 남편이 사회생활에 집중하지 못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편을 떠받들어 주어야 하는데 제가 성격이 모난 사람이라 남편이 집에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랍니다.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인지. 그럼 저는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은데요. 연봉으로 보나 안정성으로 보나 만약 남편이나 저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면 남편이 그만둬야 할 정도인데요.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도 못하고 부려먹으며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웠나 봅니다. 저희 형님은 저와 좀 달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일찍 결혼했습니다. 형님은 멋모르는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사람이죠. 제가 보기에는 형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항상 친절한 사람이고 한심하게 볼 수 있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은 우리나라 전통을 시어머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단지 형님의 성격이 순하고 긍정적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한 거죠. 거의 20년 가까이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형님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형님은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시댁에는 아주버님과 아이들만 왕래를 했고 형님은 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형님을 욕하는 게 대화 내용의 전부였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이 형님에게 사과를 했는데 형님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피해자인 척을 했죠. 저는 형님과 통화를 해서 내막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 것이 뻔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 사이를 이간질도 하더군요. 걔가 뭐라고 했는 줄 아니? 하면서 형님이 제 뒤에서 욕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님이 시댁의 발길을 끄는 이유가 저 때문이랍니다. 형님이 제 뒷담화를 할 때 시어머니가 바른 말을 하며 형님에게 맞춰주지 않아 형님이 토라진 것이랍니다. 형님보다 제가 시댁 일을 적게 했고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너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기분 나빠서 시댁의 발길을 끄는 것이라 하더군요. 형님은 그럴 사람도 아니거든요.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환영해 주었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상의를 해준 착한 분입니다. 저에게 절대 지시하지 않았어요. 형님의 인성을 제가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형님은 저에게 시어머니 흉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 뒷담화를 했고 형님이 저를 위로해 주었거든요. 그런 형님이 저를 질투해서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 정말 시어머니 면전에 욕을 퍼부을 뻔했어요. 형님과 자주 통화하던 저도 시어머니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 형님을 약간이나마 의심을 하게 되더군요. 저는 제 자신을 누구 못지않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보다 멍청한 것인지 형님을 의심하는 제 자신을 보며 참 어이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평소 시어머니와 형님의 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을 의심하는 마음은 쉽게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저와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좀 못된 사람이라는 걸 남편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형님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20년을 겪어온 자기 형수님을 의심할 정도로 남편이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반발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멍하게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으면 세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 전에 남편이 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자식은 안중에도 없다. 본인이 불리하면 자식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지만 자꾸 시어머니 말만 듣다 보니 형님을 의심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쇠뇌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한숨을 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주버님도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얘기를 듣다 말고 형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럼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원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원래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니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어머님이 형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구박해도 저한테 어머님을 한 번도 흉본 적이 없어요. 그런 형님이 어머님 앞에서 제 흉을 봤다고요?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죠. 하며 시어머니를 비웃어 드렸어요. 형님이 어머님과 연을 끄는 건 어머님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어머님은 형님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그 중간에 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형님과 저를 이간질하고 싶으세요? 아들 둘도 어머님 이간질 때문에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데 며느리들한테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제 말이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외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서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어머님은 형님 탓을 하셨잖아요. 그런 어머님한테 속아서 한심한 아주버님이 형님을 또 몰아세웠고요. 형님이 이혼하지 않은 건 아이들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형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죠. 시어머니는 더 서럽게 울고 있고 아주버님은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혀를 차시면서 며느리가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너무하다는 말이죠.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대놓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로 저를 얽어매려고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한 사람이 형님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면 형님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형님은 크게 웃으면서 시원해하셨죠. 작은아버님 생신에 저희 부부도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작은어머님은 아주버님네도 같이 오지 그랬냐는 인사치레의 말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걔네가 요즘 바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은 시댁에 발길 끊었어요. 형님이 20년 가까이 참았으면 며느리돌이 하고도 남은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어머님도 당황하시고 시어머니도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저녁에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대요. 남편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요? 엄마가 저도 괴롭혔지만 며느리들 괴롭히는 건 저도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빠는 왜 엄마를 말리지 못하세요? 이러고 따지고 드니까 시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리셨대요. 얼마 후에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가족의 일을 남들에게 떠벌려서 좋을 게 없다고 훈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습관이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남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거짓말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인데 그걸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 가족들끼리 안 보고 살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로잡지 못한 가장인 아버님의 잘못이 어머님의 못된 본성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말해드렸죠. 시아버지도 어버버하시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형님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었어요. 형님은 놀라워하면서도 시원해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변명을 하셨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본인이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시어머니이기 때문이랍니다. 며느리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들은 모두 편해지고 싶고 며느리와 함께하고 싶은 본성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와 형님을 좀 속상하게 한 적이 몇 번 있는 것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진새끼들. 자기 주장 강한 한 멍청이가 그 단체에 물을 얼마나 흐려놓을 수 있는지를 직접 보게 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바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많은 못된 짓을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형님이 잘못했고 어머님은 제 편을 들기 위해서 형님에게 미움을 샀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서 저를 형님 대신 부려먹으려고 한 거죠. 아주 유치한 장난을 치신 거예요. 어머님한테 속을 사람 흔치 않지만 속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게 남편이나 자식이라도 말이죠. 어머니는 시어머니란 자리가 그렇다고 하셨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원래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어머님을 그냥 방관만한 아버님이 잘못이고 어머님의 아들로 자랐다고 어머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아주버님도 잘못이죠. 남들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그냥 천성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했는지 지금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날 저는 형님에게 전화해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동서가 나보다 나 훨씬 낫다. 난 뭐하고 살았는지 몰라. 동서보다 나이만 많지. 이러더라고요. 형님이 나쁜 시댁을 만나서 그런 거죠. 좋은 시댁을 만났다면 형님이 저보다 훨씬 더 좋게 풀렸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고맙다고 했고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게 2주 전인데 그 후로 저와 남편도 시댁에 가지 않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로 시댁에 왜 안 오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지 않냐고 물으셨대요. 남편은 우리 보면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우리 안 보시는 게 엄마 건강에 좋아요. 했다네요. 언젠가 다시 시댁과 왕래를 하겠죠.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을 계속 꼬집어줄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쓰러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불리하면 환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프다면서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주니까요. 암튼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제가 받은 스트레스 돌려드리면 되고 그렇게 하는 편이 제 정신건강을 위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며느리 파업한 여자입니다. 직장인분들 사직서 써서 못되게 구는 직장 상사 얼굴에 던져버리는 상상 가끔 하시죠? 제가 그런 행동을 해버렸네요. 제가 욕먹을 짓을 한 건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세요. 며느리가 시댁 종도 아니고 정말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결혼할 때 같은 돈 들여서 결혼했어요. 흔히 말하는 반반 결혼이었죠. 근데 흔히 말하는 시댁 갑질, 그걸 제가 왜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해주었다면 제가 알아서 시댁 일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시댁은 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뭔가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암튼 결과는 이렇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렇게 소극적인 성격도 아닌데도 그건 솔직히 불가능하더라고요.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댁을 계속 겪다 보니 변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착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구나. 이 결론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으면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뜻이 되니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판 같은 커뮤니티 고민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시댁에 가서 1년에 며칠이나 일한다고 이런 댓글이 보여요. 남자분들이 단 댓글 같습니다. 맞아요. 1년에 시댁에 며칠이나 가서 일하겠어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 남편과 반반 결혼을 했고 비슷하게 벌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먼 미래를 생각해봐도 유산은 친정이 많았으면 많았지 시댁보다 적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함께 있으면 전혀 안 움직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거의 같은 비용 들여서 결혼했고 같이 벌고 있는데요. 나중에 물려받을 돈도 양가 비슷한데 시댁 식구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념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결혼 후에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잘하면 시댁도 저에게 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죠. 그랬더니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댁에 불려가는 신세가 되더라고요.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질 정도였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또 며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근데 솔직히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제 편을 드는 사람이라 다행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무조건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부엌에서 일을 벌이고 계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일거리 속에 파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물론 명절에는 더더욱 그랬죠. 신혼 때는 친척들이 누가 누군지 분간도 어렵잖아요. 초반에는 명절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져오라는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끝없는 설거지는 모두 제 몫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요령껏 친척들과 대화도 나누고 앉아있기도 했는데 저는 앉아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들은 손님들 접대를 해야 해서 저한테 하나도 신경을 못 쓴 건가요?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면 쉬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있는 저에게 일거리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곧바로 이혼 신청을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꾸 화가 나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시댁에서 며느리가 종처럼 일해야 하는 거면 그 전통대로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줘야죠. 나는 집안 살림만 하고요. 근데 이건 순전히 자기 편한 대로 전통을 지키는 거잖아요. 제가 시댁에 더 불만을 갖게 된 것은 친정은 시댁과 많이 다른 분위기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하나 있고 사촌들도 모두 남자들 뿐이에요. 결혼한 사촌 오빠들도 많고요. 친정의 명절 분위기는 남녀가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음식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여자들만 하지 않습니다. 남녀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쉬고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이 좀 더 좋은 남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합니다. 표정 봐서 힘들어하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이 부엌에서 내보냅니다. 힘쓰는 일, 힘든 일 모두 남자들이 서로 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런 배려를 받으면 여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더 해주려고 노력하죠. 이게 맞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시댁을 더더욱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처가 분위기를 보고 점점 이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댁에서 일만 하다가 명절 다음날 오후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막상 친정에 도착해서 보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만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명절 치르고 모두 돌아간 거죠. 남편은 명절이라고 자기 사촌 형제들까지 오랜만에 만나서 신나게 놀고 먹었는데 저는 저희 친오빠조차 못 봤으니 얼마나 불공평한 것일까요?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다고 믿고 그냥 순응을 해야 한다는 건지 정말 이런 생각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희 오빠를 자주 못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오빠와 새언니는 저와 친하게 지냅니다. 친정에서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끔 오빠네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집이 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촌은 다르잖아요. 나도 명절 아니면 사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은 명절에 몸이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힘든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여종처럼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나는 왜 희생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저를 참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남편은 제 짜증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남편은 언제나 제 편에서 생각해보고 말을 해주었죠. 첫 명절 이후부터는 남편도 제가 일하고 있을 때 함께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여자는 이런 것이 이유라면 신우는 왜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을까요? 명절에도 신우는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이런 신우를 보면서 신우는 시댁에서 나처럼 고생하고 왔을 테니까 편의를 봐주자. 이렇게 생각해야 했을까요? 근데 웃긴 건 신우는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신우는 명절에 갈 시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신우는 명절에 자기 친정에 와 있는 거죠. 명절 전날부터 차례 음식 준비하고 정리하는 난리통에 신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집어먹기만 할 뿐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인다 싶으면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 보고 있거나 자고 있었죠. 친척들이 오면 신우도 손님처럼 함께 먹고 즐기고 있었고요. 기대도 하지 않고 신우에게 설거지를 해달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을 중간에서 가로채시더군요. 일하는 애 이런 때 쉬어야지 언제 쉬니? 치사촌들도 이런 때나 만나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서 일을 시키니? 그냥 네가 해. 이러셨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 거 시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신우는 친정에서 사촌들이랑 신나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저는 사촌들을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하던지 시댁에서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의 희생 위에 시댁의 화목이란 꽃이 피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우보다 제가 남편의 사촌들과 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과 그때 아니면 친해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그럼 제가 그 집 식구가 아니란 뜻이겠죠. 며느리가 종이라면 세경이라도 줘야죠. 결혼 후 두 번째 명절에는 한참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모르게 숨구멍이 좁아진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명절 2주 전부터 전화를 해서 명절 연휴 때 언제 올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물어봐 놓고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명절 이틀 전에 오라고 할 거면 물어보기는 왜 하셨는지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꾹 참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명절 전날 시댁으로 가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나쁘게만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흔쾌히 허락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어머니가 풍긴 뉘앙스는 분명 인심 쓴다는 듯한 것이었거든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 내가 허락하마. 이런 분위기 너무 화가 나니까 두통까지 오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까 신혼에는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 전날 왔다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신우는 늦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순간 또 화가 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명절 이틀 전에 오라고 했던 이유는 신우네가 그때 오니 신우네의 수발을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딸이 그렇게 소중하면 엄마인 시어머니가 직접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꼭 며느리를 불러서 자기 딸 챙겨주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건가요? 저는 그때 남편과 함께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을 내보내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시어머니 말에 따라 부엌에서 나가 있었다면 저는 조금 더 일찍 앞치마를 벗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본인 말을 듣지 않고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너는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방에 가서 자지 않고 여기서 뭘 일을 하고 있어 하셨습니다. 30분 운전한 것이 그렇게 피곤할 일인지 저는 처음 알았네요. 신우는 일하니까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이고 나는 일을 하지만 전혀 안 피곤한 사람이다. 남편은 운전하고 왔으니까 피곤하고 나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났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으니 안 피곤한 사람이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었죠. 신우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점심은 언제 먹을 거야? 하고 묻더군요. 배고프세요? 밥솥에 밥 있어요. 묵국 있고요. 하고 말했죠. 신우는 저를 노려보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신우 눈빛이 기분이 나빴는데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 밥을 차려주라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가 힘이 들었겠죠.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차려달래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거 잠깐 차려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잠깐 차려주고 하던 거 하면 되지? 하면서 되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너 밥 좀 먼저 차려라. 밥 푸고 국 데우고 전이랑 반찬 몇 가지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목소리도 참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누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려는 찰나 제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당장 친정으로 가!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뭐라고 했냐고 묻길래 친정 간다고요. 왜요? 하고 저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너 그따위로 하고 나가면 여기 못 온다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와요. 내가 여기서 며칠 동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밥이나 차려야 하겠어요? 이제 안 해요. 형님은 안 하니까 어머니 혼자 하셔야겠네요. 명절 잘 치르세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뭘 배우고 시집 온 건지 나중에 네 자식들 배우면 어쩌려고 이러니 당장 무릎 꿇지 못해? 하셨습니다. 정말 미친년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려는 거 가까스로 참았네요. 다시 안 올 거고 이제 저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근데 왜 무릎을 꿇어요?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하고 풀어서 들고 있던 앞치마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 밀쳐버리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하녀야? 누나는 장애인이야? 됐어.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제 없는 자식인 줄 알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정으로 오는 내내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다음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엄마는 며느리한테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했더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확실하게 제 편이 되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하녀 취급받아서 속상했던 것도 많이 풀리고요. 게다가 남편이 친정부모님께 너무 잘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더니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암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시댁에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판단이 서지 않아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아이 하나 키우며 맞벌이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40대 초반이고요. 저와 남편은 괜찮은 연봉 받으며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아직은 회사에 있을 때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 위안 삼고 있어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도 아이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10년 차이고요. 어렵게 얻은 아이라서 마음속으로는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크지만 냉정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생긴 아이거든요. 저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이 힘들었죠. 남편도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괜히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몇 년간은 제가 아직 어린 나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더라고요. 병원을 꾸준히 다녔지만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니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제 또래들은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한다는데 저와 남편은 뭐 그렇게 아이를 원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낳고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힘들기도 무지 힘들었지만 남편과 눈만 마주치면 한바구음을 짓게 되었죠. 서로 아기가 자기를 닮았다며 티격태격하다가 운 적도 많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저와 남편 둘 다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괜찮은 연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육아에 관대한 회사이고 저희 부서 상사들도 배려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아기만 생기면 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매일 안 좋은 마음으로 살았죠. 내 사정은 그렇다고 해도 남들에게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마음을 풀어놓을 곳도 마땅치 않아 더 힘들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서로 위로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남편이 한 발 물러서서 저의 속상함을 많이 받아주었는데 지금도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편보다 2살 어리고 저와 동갑입니다. 저희 결혼하고 2년 후에 신우가 결혼했어요. 신우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았고 2년 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저는 신우가 너무 부러웠죠. 그런 신우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더 속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우와 저를 비교하는 것 같은 망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신우는 그전에도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미용사였어요. 큰 미용실에서 보조 미용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에 바로 퇴직을 했어요. 제 앞에서 어찌나 허세를 부리던지 신우 말로는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큰 미용실 원장이 될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그 남자가 큰 미용실을 차려줄 거라나요? 비현실적인 얘기 듣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해서 신우의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신우가 결혼하고 임신을 하더니 더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신우는 저희 남편에게 왜 아이를 안 갖냐고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대충 눈치로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안 생기는 것이란 걸 신우도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언젠가부터 신우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실실 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좀 긴가민가 할 때도 있었는데 일부러 그런 말을 해서 저희 부부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우의 표적은 저였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속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언니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자기 오빠까지 기분 나쁘게 만드는 신우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용서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었고요. 저희가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을 양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결혼하면 빨리 아이부터 낳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따로 얘기한 적은 없어도 모두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양가 부모님은 아이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더 마음이 급해지기도 했죠. 근데 신우는 저희를 볼 때마다 애를 왜 안 갖냐? 애는 1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 한다. 애 키우기 힘들까봐 안 갖냐? 힘들지만 애를 키우면서 얻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게 표정에 안 나타났을까요? 신우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한 걸까요? 말이 안 되죠. 신우는 좀 못된 년이지 그렇게까지 멍청한 년은 아니니까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끔 욕이 나오네요. 신우에게 이런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신우는 헛소문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일부러 안 갖는다는 것이었죠. 요즘 분위기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신우의 말을 믿지 않다가 언젠가부터 믿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왜 아이가 안 생기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설명하는 것도 스트레스라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생겨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병원을 다니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부모님도 저희 사정을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계속 저희가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거라고 떠들어대니까 시부모님은 세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부모님도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말은 믿지 않고 못된 신우 말을 믿으며 저에게 아이를 빨리 가지라고 압박을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점집을 소개해주기도 하셨고 아이 갖는데 좋은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듣기가 너무 거북했어요. 저희도 병원 다니며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고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죠. 우리가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다는 확신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져버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까지 해서 저희가 아이를 일부러 안 갖는 거라고 아이들에게 아이를 한시라도 빨리 가지라고 말해달라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깜짝 놀라서 저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에게 설명하며 1시간 넘게 울었네요. 엄마는 저와 통화하고 나서 아빠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날 알게 되셨어요. 저희 엄마가 자기 탓을 하며 속상해할 것 같아서 알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엄마는 자책을 하시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모든 것이 신우 때문이더군요. 그러니 제가 신우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신우가 저를 싫어해서 가벼운 입방정을 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두들 아시잖아요. 아이에게 돌멩이를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던지면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저희 엄마와 얘기하면서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저희 엄마도 엄청 우셨어요. 저희 남편도 울고 저희 아빠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한참 동안 위로해 주시다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시고 나니 남편은 이를 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여동생 때문이라면서 화를 내지는 못하고 온몸을 떨 정도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남편이 무슨 사고라도 칠 것 같아서 남편을 달래고 또 달래서 그날은 집에 있었어요.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오전에 저희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주말이면 거의 시댁에 있었거든요.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네 가족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우리도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저게 미쳐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부모님은 저 미친 거 말을 믿고 계시니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내가 미쳤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신우에게 남편은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기세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모두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신우 부부까지 모두 둘러앉아 얘기를 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터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꺽꺽거리며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 표정을 보니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신우가 그랬든 어쨌든 나처럼 애를 낳으면 되잖아. 애 못 낳는 게 잘못이지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저도 모르게 신우에게 달려들 뻔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신우 등짝을 때렸습니다. 이년이 이게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 때문에 네 오빠랑 새언니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알아?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신우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러게 누가 애 못 가지래? 그게 왜 내 잘못이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그렇게 애가 잘생겨서 28살에 중절수술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도 입을 다물고 모두 조용해지더라고요. 왜요? 왜 말을 못해요? 임신 잘 되는 거 아가씨 유일한 자랑거리잖아요. 했더니 다들 입을 다물고 있고 신우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우는 없는 소리 지어내지 마! 하고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 남편에게 아가씨 병원 기록 떼어보라고 말해줬어요. 남편은 너 요즘도 여기다가 애들 맡겨놓고 낮술 마시러 다닌다며? 무슨 모임인지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 처먹고 다니고 싶냐? 이랬어요. 신우 남편은 죄송하지만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신우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시부모님에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요즘 애 없이도 잘 사는 부부 많은데 뭐가 걱정이니? 나는 네 건강이 우선이다.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들면 다니지 마. 나는 너네한테 바라는 거 없다. 너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저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바로 휴직을 했고 일부러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5개월이 지나 아이 성별이 나왔을 때 양가에 알렸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시어머니보다도 시아버지가 엄청 우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보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더라고요. 한동안 신우는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 부부는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고 해요. 신우 남편이 신우 보고 계속 나가라고 했대요. 신우는 시댁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어주지도 않고 신우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내쫓겨도 여기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저 임신 8개월쯤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거봐, 일부러 애 안 가진 거지? 이렇게 임신이 될 거면서 이러길래 아직 이혼 안 당했나 봐요. 아가씨, 애들 아빠는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사는 거예요? 했더니 신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통화 녹음한 거 바로 신우 남편에게 전송해 주었고요. 그 후로 신우 소식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지 신우 얘기는 안 꺼내시거든요. 이런 일을 겪고 저는 제 인생에서 신우를 지워버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우를 만나면 저는 신우 머리채부터 잡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아이를 보며 엄마가 이런 독한 마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 심하게 하던 저에게 아기 없다고 무시하던 무개념의 몰상식한 동서를 참교육시켜주고 드디어 임신에 성공해서 뱃속의 아기와 꿈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은 아들만 둘인데 남편은 장남이고 시동생은 20대 초반에 동서와 만나 속도 위반으로 아들 2명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3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2살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곧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혹시 평생 아기가 안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나 저는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길 가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를 만나면 눈을 맞추고 손인사도 하면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동생 애기들과 놀아주고 있으면 시어머님은 그렇게 예쁘냐고 하시면서 동생 애기도 예쁜데 너희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예쁘겠냐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니 손주도 기다려지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님이 대놓고 애기 못 낳는다고 스트레스를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의 집 며느리로 시집을 갔으면 아이를 낳아야 도리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여자 형제가 없는 저는 동서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동서는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고 저는 중소기업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이나 저는 연봉도 괜찮아서 나름 여유 있게 사는 편입니다. 시간이 날 때면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에 반해 시동생과 동서는 어린 나이에 아이 둘을 낳아 키우느라 벌어놓은 돈도 크게 없고 외벌이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동서에게 아이들을 봐줄 테니 직장을 다니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했다네요. 하는 수 없이 시댁에서 생활비를 조금씩 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자가용으로 40분 거리에, 동선에는 걸어서 2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첫 명절 때 시댁을 방문했는데 동선애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 수고가 많지? 하며 인사를 건넸더니 대꾸도 없이 저희 남편더러 아주버님 오셨냐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전 못 들은 줄 알고 동서는 언제 왔어? 라고 물어보니 왜요? 라고 반문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암튼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음식 준비를 할 때도 동서는 손이 빨라서 혼자서 뚝딱뚝딱 잘 만들길래 부럽기도 하고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시어머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동서는 숙련된 기술자처럼 일을 너무 잘하는데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배우면 되고 하다 보면 잘 하게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은 동서는 시어머님께 저보고는 뭐든 빨리 배우라고 하셔놓고 왜 형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버릇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동서는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항상 무표정으로 사람을 부담스럽고 무안하게 하더라고요. 명절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상을 물리고 나서 시어머님께 들어가 쉬시라고 하고 동서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릇들을 종류별로 대충 정리하더니 동서는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날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 제가 해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분이 은근히 좋진 않았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씻으면서 뒤를 힐끔힐끔 바라보았지만 방에 들어간 동서는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정말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형제가 둘뿐이라 동서랑 잘 지내고 싶었고 저만 잘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제 맘대로 되지 않았어요. 친정에 가려고 준비해서 나오다가 동서에게 일찍 와서 고생했다고 애들 옷이라도 사주라고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건넸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앞치마 주머니에 쏙 넣더라고요. 그렇게 인사성이 없는 동서를 상대하는 건 너무 힘들었고 조카들 생각해서 봉투 챙긴 건데 주고도 너무 무안했어요. 몇 달 후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오길래 저는 남편에게 제가 부엌 일에 서툴고 동서가 놀 수고를 하니 한정식집 같은 곳에서 외식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비는 저희가 부담하자 했고요. 시동생은 월급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동서에게도 전화로 얘기하려다가 또 기분 상할까봐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후에 그러시던지요? 하고 답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 나쁜 저 말투, 동서가 갈수록 너무 싫어졌어요.
시아버님 생신날 남편이 예약해 놓은 한정식집에서 다 함께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정갈하게 잘 나와서 모신 저희도 기분이 좋았어요. 마지막 요리가 나오고 약주를 한 잔 드신 아버님이 아들 며느리 손주 데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고 하셔서 저희도 아버님 생신 축하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순간 동선의 둘째 아기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후식으로 받은 원두커피잔을 둘째 조카가 만지다가 그만 발등 위에 쏟았나 봐요. 애기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금방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더라고요. 가족 모두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생신 분위기를 망칠까봐 마음이 쓰이셨는지 걱정 말고 후식까지 드시고 오라고 하면서 둘째를 차에 태우고 동서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은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시부모님 시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필이면 제 커피잔을 만지다가 그렇게 되어서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 미묘했어요. 남편이 시동생과 통화를 하더니 서둘러 병원에 왔기 때문에 심각한 건 아닌데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대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돈 많이 버신다고 유세하세요? 일하기 싫으시면 그렇다고 하시지 1년에 한 번 있는 아버님 생신인데 음식하기 귀찮아서 돈으로 때우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동서도 힘들까봐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하다고 했더니 자기는 음식하는 거 힘들지 않고 좋아해서 시댁에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차라리 그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고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안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마음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기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을 리가 있겠냐고 아기 화상 자국은 흉터로 잘 남는다고 하면서 하긴 뭐 아기를 키워봤어야 알지 하는 겁니다. 제 아픈 곳이 건드려졌지만 아기가 다친 것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고 막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둘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왜 그리 서럽고 속상하던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다가 나왔습니다. 동서는 너무 밉고 싫지만 시동생과 애기들은 참 예뻤어요. 만날 때마다 큰엄마 큰엄마 하면서 엉덩이를 쑥 들이밀고 제 무릎에 앉기도 하고 예쁜 짓도 잘해서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동서보다는 시동생을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둘째 병원비를 보내주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찍어달라고 했더니 대답은 없고 계좌번호랑 병원비 영수증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정말 쌓이고 쌓이다 보니 2년 정말 더럽게 싸가지 없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정이 안 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없이 영수증 금액에다가 좀 더 추가해서 입금했습니다. 역시나 답은 없었고요. 살가운 답장을 기대도 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였어요. 저도 남편도 아기가 너무 간절했어요. 회사에서 동료가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 너무 예쁘고 부러웠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제 옆으로 쌍둥이 유모차가 지나가길래 저 애들 엄마는 무슨 복이 많아서 나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아기를 둘이나 낳았을까 싶어서 한참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비교적 늦게 아기를 가진 친구들에게도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착상에 좋은 음식들을 검색해보니 견과류, 엽산, 철분,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다고 해서 한동안 먹어보고 몸이 따뜻하면 좋다고 해서 커피숍을 가도 아이스커피는 피하고 따뜻한 차 종류를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 시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임신에 안 좋을까봐 찬 음식을 피한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다음날 주변 지인을 통해 구입하셨다고 흑염소 잔액을 한 박스 가져오셨더라고요. 절대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기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도움될 게 없나 생각해서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염소, 진액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체온을 올려준다고 하시면서 바쁘더라도 빠뜨리지 말고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다그치시거나 조급해 하시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 아기가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결혼 4년 차에 남편이랑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했는데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혹시 병원에서 발견 못한 나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 명절이 다가오길래 남편과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애기용품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남편과 애기 신발이며 모빌이며 작고 앙증맞은 옷들을 서로의 몸에다 대보면서 웃다가 한참을 구경하고 나왔어요. 언젠가는 꼭 사러 올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건강식품 코너에서 시부모님 영양제도 구입하고 아동복 코너를 지나치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노란색 패딩 조끼가 있길래 동선에 아이들이 생각나서 하나씩 샀어요. 설 전날 서둘러 시댁에 도착했는데 부지런한 동서는 이미 와서 어머님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화상 입은 발이 괜찮아졌는지 궁금해서 동선의 둘째부터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흉터는 남지 않았더라고요.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가 잘 된 덕분이라고 시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필이면 내 커피를 쏟아 화상까지 입어 도련님께 죄송하다 했더니 형수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애기들 옷을 건네면서 잘 맞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 도련님은 그 일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느냐고 병원비도 상해로 실비 청구했더니 100% 나와서 부담 없었으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선물로 주신 옷은 잘 입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낸 병원비는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동서가 받아서 챙긴 것 같았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적어도 시동생에게는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차례 음식 준비를 어느 정도 끝내고 잠시 쉬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시동생이 동서에게 제가 사온 옷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옷을 꺼내서 살펴보던 동서는 패딩 조끼는 활용도가 낮아서 자기는 일부러 안 산다며 애들 어릴 때는 이렇게 밝은 색은 입히면 때가 금방 탄다고 하더니 저를 쳐다보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애가 없으니 뭘 알겠어 하는 겁니다. 저는 다가가서 그 옷을 확 빼앗아 버렸습니다. 동서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길래 애기 없다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동서가 뭘 모르는 거야. 어릴 때는 밝게 입혀야 어디서든 잘 보이고 좋은 기운이 가는 거야. 받기 싫으면 받지 마. 어떻게 애 둘 키우면서 애기도 없는 나보다 몰라. 그리고 툭하면 애기 없다고 무시하는데 그런 동서는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게 뭐 자랑이야? 동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아이 낳은 거지? 해버렸습니다. 동서가 움찔하더니 왜 뒤에서 몰래 엿듣느냐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너 오늘 잘 걸렸다 싶어서 계속 쏘아붙였습니다. 내 귀로 내가 듣는데 뭐가 잘못이야?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을 그래도 동서라고 인간 같지도 않은 걸 인간 대접해 주었더니 내가 아주 물로 보이지? 그리고 내가 보낸 병원비 꿀꺽하고 도련님께는 말도 안 했나 봐? 순간 놀란 시동생이 동서를 쳐다보더라고요. 주는 건 넙죽넙죽 잘 받아먹고 뒤에서 이딴 식으로 사람 개무시하지 마. 그리고 돈이 궁하면 동서가 직접 벌어. 하고 말했습니다. 시댁 와서 기분 좋았다가 동서 얼굴 볼 때마다 기분 더러웠거든. 동서는 누구에게나 무표정하고 뭘 줘도 반응이 없어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아져. 사람 기분 더럽히는 게 동서 재주라면 재주겠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평소에 저를 잘 아시는 시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걸 쏟아내는구나 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해주었습니다. 동서, 집에서 음식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지? 잘 됐네. 이젠 동서가 명절 음식 다 하면 되겠네. 돈 유세하는 난 재료비만 보내줄게. 하고 말하고는 시부모님께 큰소리 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 일찍 차례상 차리러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남편과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동서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모님 생각해서 내일 다시 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거의 날밤을 새우고 일찍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동서가 저를 보고 오셨냐고 생전 안 하던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동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개무시하고 시동생에게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뒤에 동서가 설거지를 하길래 부엌에 있던 큰 냄비랑 반찬 그릇까지 싱크대에 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시부모님과 시동생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기분으로는 친정을 가고 싶지 않아서 다음에 가기로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컨디션이 최악이었어요. 이틀 푹 쉬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도 여전히 속이 안 좋아서 점심을 못 먹겠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직원이 대리님 혹시 임신하신 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면서 생각해보니 항상 규칙적이던 생리가 예정일보다 5일이 지났더라고요.
명절날 난리 이후 너무 힘들어서 생리 날짜가 지난 줄도 몰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생리가 늦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정말 임신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테스트해야 정확하지만 마음이 급했거든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한 후 테스트기를 확인하는 순간 화장실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야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제가 속도 안 좋고 잘 못 먹는다고 걱정하면서 과일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좋은 남편이라서 아빠 자격까지 주시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남편 손을 이끌고 식탁 위에 있는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묻고는 테스트기가 불량은 아니겠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날 오전 반차를 내고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원장님께서 임신 6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바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님도 고생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친정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동안 버릇없이 굴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임신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고 싶다고 써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하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내 기분은 최상이고 동서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할 테니 기다려. 하고요. 그 후로 동서 답장은 오지 않더라고요. 임신했다는 유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편하려면 동서라는 존재는 생각하기도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가진 건 아니겠죠. 제가 악이 없다고 성의를 무시하고 막말하던 동서를 용서하고 하하호호 웃고 잘 지낼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 편한 대로 지내다가 동서 하는 거 봐서 태도를 바꿔볼까 합니다. 임신했다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죠. 당분간 저와 아기만을 위해 집중하고 싶네요. 못된 것들은 실컷 못된 짓을 해놓고 자기가 사과했을 때 바로 받아주지 않으면 또 속 좁다고 지랄이죠. 잘하셨습니다. 일부러라도 시간 좀 끌어야죠. 써니님 순산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